한양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상가 김씨 집안은 삼남 지방의 곡식과 면포를 거래하는 큰 상단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온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집주인 김대감은 상제가 뛰어나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구었고 그의 부인 역시 안동권씨 명문가 출신으로 집안의 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아들 정우는 23살의 나이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귀한 도련님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 공부에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화하여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탓에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특히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정우를 위해 문벌 좋은 집안의 규수와 혼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한 달 뒤로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정우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혼수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집안 분위기에 휩쓸렸지만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정우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은 늘 상단일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부를 보거나 상인들과 만나느라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례 준비로 더욱 분주했습니다. 신부 측과 예물을 주고받고 혼례복과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우를 돌본 유모 원리는 이런 도련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정우가 3살 때부터 곁에서 젖을 먹이고 잠재우며 친어머니처럼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로 45이 된 그녀는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정우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작은 표정 변화도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요즘 들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마다 한숨소리가 방문 너머까지 들리는구나. 원리는 정우의 처소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근심 어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원리는 도련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근심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남녀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도련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원리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밤 기운이 차가우니 이 차나 한 잔 드시고 들어가시지요. 정우는 차를 받아들며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 늙은 유모에게라도 털어놓아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리야,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원리는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도련님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하시니 분명 훌륭한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부가 되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첫날 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련님을 도울 방법을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여종 중에 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초이는 다른 종들과 달리 글도 알고 예의도 바르며 마음씨도 곱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원리는 초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초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원리는 초이를 안채 구석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리 언니? 원리는 방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이야, 너도 알다시피 도련님께서 한 달 뒤에 혼례를 치르신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부부간의 예법이며 마음 쓰는 법을 전혀 모르시어 큰 근심에 빠져 계신다. 초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련님께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일러드릴 수 있겠느냐? 물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초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지만 도련님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리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초이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부부간의 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의 한쪽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매우 어색했습니다. 도련님, 먼저 부부간의 기본적인 예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인께 안부를 여쭙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과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초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안주인께서 대감마님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배웠고, 또 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어머니는 비록 종이 신분이셨지만 아버지와 서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정우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그렇다면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초이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첫날 밤은 두 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먼저 신부가 신방에 들어오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로 긴장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 수고 많았소. 부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술을 한 잔 권하세요.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이야, 너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는? 저는 안주인을 모시며 여러 혼례를 도왔습니다. 새색시들이 첫날 밤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연배 높은 부인들께서 해주시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네, 도련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이의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으십시오. 이때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십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우는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부의 얼굴 대신 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 드리십시오. 초이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초이의 모습이 왠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첫날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신부도 도련님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에서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정우는 초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초이야,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내 말을 들으니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과찬이십니다. 도련님.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창밖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네, 가을비가 운치 있게 내리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정우는 문득 초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이야, 나는 요즘 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초이는 놀란 듯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상하지 않으냐? 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우시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첫날 밤에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정우는 초이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꾸만 초이와 자신이 함께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이야, 혹시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초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제가 신부라고 생각하시고 도련님께서는 신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인. 도련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는 초이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바로 그때 초이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 원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례를 불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초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초이야, 너도 잠이 오지 않았구나. 네,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 초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는 종의 신분입니다. 도련님과 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우는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니 원리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초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볼지도 모릅니다. 원리, 나는 이미 결심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초이와 함께하겠다고 할 것이다. 도련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감마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우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어머님, 소자에게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는 이번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소자는 초이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초이. 그 여종 말이냐? 네, 어머님. 초이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김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놈. 감히 천한 계집종과 혼인을 하겠다고. 아버님, 사랑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퍽. 김대감의 손바닥이 정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때리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이가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불효자식. 김대감이 다시 손을 들었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정우야,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초이와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대신 너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니다. 당장 그 계집종들과 함께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고 원리와 초이가 하인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이 두 계집종이 도련님을 유혹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망쳤구나.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단지 닥쳐라. 당장 인연들을 관가로 끌고 가 곤장을 치게 하라. 아버님, 안 됩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비켜라. 네가 정신을 차리려면 인연들이 벌을 받는 것을 봐야겠구나. 하인들이 원리와 초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그때 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초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초이는 제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 내가 주동자였구나. 좋다. 너는 50대, 초이는 30대의 곤장을 치도록 하라. 아버님,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한다고. 그럼 내일 혼례를 치르겠느냐? 정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초이를 바라보았고 초이는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르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인연들은 당장 집에서 내쫓도록 하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있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원리와 초이는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정우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이가 마지막으로 정우의 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찾아갈게, 도련님. 부디 행복하세요. 다음 날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정우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아버님, 저를 미쳤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정우는 혼례복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자란 그에게 거리의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초이야, 원리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 정우는 포구에서 한 상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인 둘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은 40 중반, 다른 한 명은 20살 정도 되는데. 아,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 달 전쯤 봤어. 남쪽 바닷가 마을로 간다고 하더군. 강진 쪽이었던가? 정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나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젊은이, 정신 차려요. 정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노인의 보살핌으로 정우는 사흘 만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길이라니 참으로 대견하구려. 부디 만나기를 바라오. 정우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강진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여인에 대해 물어보았고 한 어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 달쯤 전에 왔지. 지금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 빈 초가에서 지내고 있을 거요.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어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원리였습니다. 원리. 원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그래. 나다. 원리. 드디어 찾았다. 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모습은 또 뭡니까? 초이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집안에서 초이가 나왔습니다. 정우를 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초이야. 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이 아니죠? 그래. 나다. 초이야. 드디어 만났구나. 정우는 초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너를 만났으니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문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선비, 자네와 초이 낭자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네? 우리 마을 사당에서 소박하게나마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떤가?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초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다. 네, 서방님.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혼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내가 깨달았노라. 진정한 도리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것이더라.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저도 서방님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요. 시간이 흘러 정우와 초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새롬이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우는 아이를 안고 바닷가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새롬아, 너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랄 것이다. 그리고 커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초이와 원리도 곁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양의 부귀영화를 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도리를 깨달은 그들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양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상가 김씨 집안은 삼남 지방의 곡식과 면포를 거래하는 큰 상단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온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집주인 김대감은 상제가 뛰어나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구었고 그의 부인 역시 안동권 씨 명문가 출신으로 집안의 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아들 정우는 23살의 나이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귀한 도련님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 공부에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화하여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탓에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특히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정우를 위해 문벌 좋은 집안의 규수와 혼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한 달 뒤로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정우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혼수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집안 분위기에 휩쓸렸지만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정우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은 늘 상단일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부를 보거나 상인들과 만나느라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례 준비로 더욱 분주했습니다. 신부 측과 예물을 주고받고 혼례복과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우를 돌본 유모 원리는 이런 도련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정우가 3살 때부터 곁에서 젖을 먹이고 잠재우며 친어머니처럼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로 45이 된 그녀는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정우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작은 표정 변화도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요즘 들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마다 한숨소리가 방문 너머까지 들리는구나. 원리는 정우의 처소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근심 어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원리는 도련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근심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남녀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도련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원리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밤 기운이 차가우니 이 차나 한 잔 드시고 들어가시지요. 정우는 차를 받아들며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 늙은 유모에게라도 털어놓아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리야.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원리는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도련님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하시니 분명 훌륭한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부가 되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첫날 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련님을 도울 방법을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여종 중에 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초이는 다른 종들과 달리 글도 알고 예의도 바르며 마음씨도 곱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원리는 초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초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원리는 초이를 안채 구석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리 언니? 원리는 방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이야, 너도 알다시피 도련님께서 한 달 뒤에 혼례를 치르신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부부간의 예법이며 마음 쓰는 법을 전혀 모르시어 큰 근심에 빠져 계신다. 초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련님께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일러드릴 수 있겠느냐? 물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초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지만 도련님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리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초이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부부간의 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의 한쪽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매우 어색했습니다. 도련님, 먼저 부부간의 기본적인 예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인께 안부를 여쭙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과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초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안주인께서 대감마님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배웠고 또 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어머니는 비록 종이 신분이셨지만 아버지와 서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정우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그렇다면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초이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첫날 밤은 두 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먼저 신부가 신방에 들어오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로 긴장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 수고 많았소. 부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술을 한 잔 권하세요.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이야, 너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는?
저는 안주인을 모시며 여러 혼례를 도왔습니다. 새색시들이 첫날 밤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연배 높은 부인들께서 해주시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네, 도련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이의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으십시오. 이때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십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우는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부의 얼굴 대신 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 드리십시오. 초이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초이의 모습이 왠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첫날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신부도 도련님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에서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정우는 초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초이야,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내 말을 들으니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과찬이십니다. 도련님.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창밖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네, 가을비가 운치 있게 내리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정우는 문득 초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이야, 나는 요즘 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초이는 놀란 듯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상하지 않으냐? 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우시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첫날 밤에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정우는 초이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꾸만 초이와 자신이 함께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이야, 혹시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초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제가 신부라고 생각하시고 도련님께서는 신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인. 도련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는 초이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바로 그때 초이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 원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례를 불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초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초이야. 너도 잠이 오지 않았구나. 네.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 초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는 종의 신분입니다. 도련님과 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우는 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니 원리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초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볼지도 모릅니다. 원리, 나는 이미 결심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초이와 함께하겠다고 할 것이다. 도련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감마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우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어머님, 소자에게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는 이번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소자는 초이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초이. 그 여종 말이냐? 네, 어머님. 초이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김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놈. 감히 천한 계집종과 혼인을 하겠다고. 아버님, 사랑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퍽. 김대감의 손바닥이 정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때리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이가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불효자식. 김대감이 다시 손을 들었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정우야,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초이와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대신 너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니다. 당장 그 계집종들과 함께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고 원리와 초이가 하인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이 두 계집종이 도련님을 유혹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망쳤구나.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단지 닥쳐라. 당장 인연들을 관가로 끌고 가 곤장을 치게 하라. 아버님, 안 됩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비켜라. 네가 정신을 차리려면 인연들이 벌을 받는 것을 봐야겠구나. 하인들이 원리와 초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그때 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초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초이는 제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 내가 주동자였구나. 좋다. 너는 50대, 초이는 30대의 곤장을 치도록 하라. 아버님.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한다고. 그럼 내일 혼례를 치르겠느냐? 정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초이를 바라보았고 초이는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르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인연들은 당장 집에서 내쫓도록 하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있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원리와 초이는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정우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이가 마지막으로 정우의 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찾아갈게, 도련님. 부디 행복하세요. 다음 날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정우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아버님, 저를 미쳤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정우는 혼례복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자란 그에게 거리의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초이야, 원리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 정우는 포구에서 한 상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인 둘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은 40 중반, 다른 한 명은 20살 정도 되는데. 아,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 달 전쯤 봤어. 남쪽 바닷가 마을로 간다고 하더군. 강진 쪽이었던가? 정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나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젊은이, 정신 차려요. 정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노인의 보살핌으로 정우는 사흘 만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길이라니 참으로 대견하구려. 부디 만나기를 바라오. 정우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강진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여인에 대해 물어보았고 한 어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 달쯤 전에 왔지. 지금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 빈 초가에서 지내고 있을 거요.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어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원리였습니다. 원리. 원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그래. 나다. 원리. 드디어 찾았다. 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모습은 또 뭡니까? 초이는
초이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집안에서 초이가 나왔습니다. 정우를 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초이야. 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이 아니죠? 그래. 나다. 초이야. 드디어 만났구나. 정우는 초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너를 만났으니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문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선비, 자네와 초이 낭자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네? 우리 마을 사당에서 소박하게나마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떤가?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초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다. 네, 서방님.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혼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내가 깨달았노라. 진정한 도리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것이더라.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저도 서방님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요. 시간이 흘러 정우와 초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새롬이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우는 아이를 안고 바닷가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새롬아, 너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랄 것이다. 그리고 커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초이와 원리도 곁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양의 부귀영화를 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도리를 깨달은 그들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양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상가 김씨 집안은 삼남 지방의 곡식과 면포를 거래하는 큰 상단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온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집주인 김대감은 상제가 뛰어나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구었고 그의 부인 역시 안동권 씨 명문가 출신으로 집안의 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아들 정우는 23살의 나이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귀한 도련님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 공부에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화하여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탓에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특히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정우를 위해 문벌 좋은 집안의 규수와 혼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한 달 뒤로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정우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혼수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집안 분위기에 휩쓸렸지만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정우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은 늘 상단일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부를 보거나 상인들과 만나느라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례 준비로 더욱 분주했습니다. 신부 측과 예물을 주고받고 혼례복과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우를 돌본 유모 원리는 이런 도련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정우가 3살 때부터 곁에서 젖을 먹이고 잠재우며 친어머니처럼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로 45이 된 그녀는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정우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작은 표정 변화도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요즘 들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마다 한숨소리가 방문 너머까지 들리는구나. 원리는 정우의 처소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근심 어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원리는 도련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근심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남녀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도련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원리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밤 기운이 차가우니 이 차나 한 잔 드시고 들어가시지요. 정우는 차를 받아들며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 늙은 유모에게라도 털어놓아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리야.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원리는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도련님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하시니 분명 훌륭한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부가 되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첫날 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련님을 도울 방법을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여종 중에 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초이는 다른 종들과 달리 글도 알고 예의도 바르며 마음씨도 곱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원리는 초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초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원리는 초이를 안채 구석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리 언니? 원리는 방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이야, 너도 알다시피 도련님께서 한 달 뒤에 혼례를 치르신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부부간의 예법이며 마음 쓰는 법을 전혀 모르시어 큰 근심에 빠져 계신다. 초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련님께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일러드릴 수 있겠느냐? 물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초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지만 도련님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리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초이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부부간의 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의 한쪽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매우 어색했습니다. 도련님, 먼저 부부간의 기본적인 예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인께 안부를 여쭙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과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초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